인감도장은 내가 일부러 거기 둔 거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어머니가 살아온 70년의 인생과 그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마치 자기 집인 듯 아닌 듯. 남자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43살 이 집 주인의 아들. 그는 방 안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손전등만 켜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이 향한 곳은 단 하나.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이었습니다. 서랍장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했다는 그 낡은 서랍장.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손잡이 하나는 빠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했거든요. 민재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들, 낡은 수첩, 그리고 빨간 천으로 감싸인 작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도장 끝. 거기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순분. 민재는 도장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 아래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접혀 있지도 않은 평평하게 펼쳐진 서류였습니다. 민재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부동산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수중자 이름에는 민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니? 민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순분, 72살. 흰 머리카락, 주름진 손, 작은 체구. 잠옷바람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민재 뒤에 서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거 찾으려고 밤에 온 거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감도장은 내가 일부러 거기 뒀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궁금해서. 그날 밤 한 아들의 욕심이 어머니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그날 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953년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 어릴 때부터 손이 부지런했고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23살에 지금의 남편 김용국을 만났습니다. 그도 공장 근처 동네에서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없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연애도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이 아니라 밥집 방 한 칸 빌려서 이듬해 아들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순분 씨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 아이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 그래서 더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일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언젠가는 자기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민재가 12살 때였습니다. 남편 용국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도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순분 씨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순분 씨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공장 일에 청소 일까지 더했습니다. 아들 학원비, 교복비, 밥값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챙겼습니다. 자신은 밥을 굶어도 아들 밥그릇은 채웠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아서 순분 씨는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방 3개짜리 빌라였지만 순분 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던 날 순분 씨는 그제야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 소유자 박순분, 그리고 민재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민재가 35살이 되던 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혜선. 또래 여자로 외모도 반듯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순분 씨는 처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민재 부부는 혜선의 고향 쪽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살다가 2년 뒤에 순분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얼마 안 있다가 우리도 집 구할게요. 순분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아들 내외가 들어온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밥도 같이 먹고 장도 같이 보고 어머니 생신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순분 씨는 수저를 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내 이름이지. 혹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건 생각해 두셨어요? 요즘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낫대요. 세금도 그렇고. 순분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작년에 집을 미리 자식 이름으로 넘기셨거든요. 세금이 훨씬 줄었대요. 어머니도 한번 알아보세요. 민재는 그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순분 씨에게는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분 씨는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벌써 이 집을 눈여겨보는구나. 하지만 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식이 이 집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이 집밖에 안 보이는 게 슬펐습니다. 그 뒤로 혜선의 질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통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저축이 좀 있으세요? 요즘 이자가 괜찮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순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없어. 그냥 놔둬라. 그러나 혜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나중에 병원비라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관리해 드릴게요. 순분 씨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림 꾸려온 사람한테, 아직 팔다리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한 사람한테 관리해 드린다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순분 씨는 그날 이후부터 통장을 따로 깊이 감춰뒀습니다. 어느 날 혜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인감도장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잖아요. 등기 이전이든 계좌 이체든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순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혜선은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분 씨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밤 순분 씨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걸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순분 씨는 인감도장을 일부러 잘 보이는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언제 손을 내미는지. 그것이 어머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따로 나가서 살 거예요. 애 학교 문제도 있고. 애? 순분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무슨 애? 곧 생길 거잖아요. 미리 자리 잡아놔야죠. 이유는 핑계였습니다. 순분 씨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넘겨주지 않으니 보란 듯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날 며느리 혜선은 인사도 짧게 하고 나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현관문을 나서다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분 씨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아직 포기한 게 아니구나. 그 이후 순분 씨는 혼자 지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늘 집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올랐잖아요. 지금 처분하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기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넘기시고 편하게 요양원 가시는 건 어때요? 요양원. 순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팔다리 멀쩡하고 밥도 잘 해먹고 동네 마트도 혼자 다니는데 요양원을 보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11월이었습니다. 순분 씨는 이틀 전부터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저녁 일찍 누웠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으니 잠은 잘 왔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문 여닫히는 소리, 발소리. 순분 씨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의 감각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이 먼저 압니다. 순분 씨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너머 핸드폰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누군가의 등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분 씨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손이 서랍장을 열고 안을 뒤지고 도장 케이스를 꺼내는 것을, 케이스를 열고 도장을 확인하고 그 아래 서류를 꺼내 읽는 것을, 민재의 얼굴이 굳는 것을. 순분 씨는 천천히 방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찾았니? 민재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두 손을 앞에 모으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어머니, 잠이 안 와서. 핸드폰 불 켜고 서랍 뒤지면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찾으러 온 거지. 인감도장. 민재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불 켜. 민재가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밝아진 방 안. 어머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피곤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단단함이 더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집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겼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무슨 자격으로요? 그 집이 제 집이기도 한데. 내 집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내 집이니? 그 집은 내가 내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20년 동안 벌어서 산 집이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말고 누가 적혀 있니? 그래도 어머니 자식이면. 자식이면 뭐? 자식이면 부모가 죽기도 전에 재산 먼저 챙겨야 되니?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줬는지 궁금하지? 어머니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한테 줬다.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재가 28살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에게는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연.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순분 씨가 그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순분 씨 앞으로. 민재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으니 어머니께라도 알려야겠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혼자 키우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순분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다음에는 미안함이 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마지막엔 결심이 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순분 씨는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지연은 놀랐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눈이. 아이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순분 씨는 그날부터 몇 년 동안 조용히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명절에도 만나고 생일에도 만나고 민재 몰래, 며느리 몰래 용돈도 챙겼습니다. 학원비도 보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하은에게 주겠다고. 민재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은이한테요? 왜요? 그 아이가 뭔데요? 제 자식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책임을 안 졌으니까 내가 대신 진 거다. 어머니, 그 집이 얼마짜린데요? 그걸 그냥 내가 버린 여자가 혼자 그 아이 키우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 민재는 말이 막혔습니다. 민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조용하고 무겁게. 나는 내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이 집 마련했다. 아무도 안 도와줬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 돈으로 너 학교 보내고, 너 결혼시키고, 너희 살림까지 봐줬다. 그런데 너는 밤에 몰래 와서 내 도장을 찾고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 재산부터 노리는 자식한테 남겨줄 건 없다.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는 남겨줄 수 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어. 그게 누구 때문인데.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분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분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얻으려는 유산, 그리고 책임으로 이어지는 유산. 어머니 박순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밥을 굶으며 자식을 먹였고, 자기 잠을 아끼며 자식을 공부시켰고, 자기 몸을 혹사하며 자식의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밤에 몰래 와서 어머니 도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버린 아이에게 자기가 평생 일궈온 집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도 아마 그것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진짜 유산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으로 남는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